안녕하세요 학부 구성원 여러분, 담임교사 안쌤입니다. 오늘은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엄마표 학습을 위해서 영어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정말 영어의 전문가이신 선생님을 불렀는데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과학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윤근식이라고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정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영어 교육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저희 학교에서 시사영어, 영장문, 그리고 고급 커뮤니케이션 좀 과목명이 새롭죠? 이런 과목들을 강의를 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6살 아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안쌤한테 정말 많이 인사이트를 받고 있고 네. 여러 가지 여쭤보고 제가 영어 교육에 가진 인사이트를 여러 학부모님께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유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살일 때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예비 맞습니다. 학부모님이시고요. 네, 예비 학부모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딱 학부모님께서 딱 듣자마자 과학고에 재직하시고 그 다음에 서울대에서 영어 교육을 전공하셨다. 우리 구독자분들 오늘 정말 복받은 걸 생각하시고 우리 영어 교육 어떻게 하면 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어 학습에 있어서 네. 정말 많은 학생들이 수학과 영어를 대부분 가정에서 하고 있는데요. 네. 그만큼 부모님들도 걱정이 많으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또 예비 학부모님이시니까 네, 맞습니다. 영어 학습을 네. 시작할 때 네.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파닉스 맞습니다. 지도인데 네. 이 파닉스 지도에 대해서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좀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네. 예비 학부모님으로서 또는 교사로서 어떤 지도를 해주면 좋을까요? 파닉스는 정말 언어학습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한 다른 언어를 배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저희가 스페인어를 배운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스페인어 여러 철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철자가 어떻게 발음되는지 뭔지 알고 그 철자가 다른 철자들과 만났을 때 이게 발음이 어떻게 바뀌는지 혹은 이 철자가 다양한 환경에서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를 충분히 알고 가는 게 가장 언어학습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초등학교 입학 전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 파닉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언어학습, 영어학습의 기본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큰 대원칙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파닉스는 명시적인 학습으로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때 명시적인 학습으로는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명시적이라는 건 영어로 말씀드리면 explicit 하다는 의미인데요. 그거는 룰을 베이스로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선생님께서도 예전에 영어 수업 중학교 1학년 때 시험 보시면 T가 발음이 다른 것 하나를 고르시오. 이런 사지선다의 문제 생각나시죠? 그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룰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T는 문장 앞에 올 때는 이렇게 발음돼. 그리고 문장 뒤에 할 때는 발음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룰을 하나하나 정해주고 가르치는 게 명시적인 학습법인데요.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게 가장 큰 대원칙입니다. 그때 A를 배울 때 애플 A라고 발음할 수도 있고 R라고 발음할 수도 있는데 그걸 규칙적으로 알려주면 애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 맞습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보면 P 발음을 하나 예를 들어보면 맨 앞에서 발음될 때는 P라고 터지는 발음이에요. 파인애플 이렇게 파인애플 한데 P가 S 뒤에나 단어의 사이에 오면은 쌍비읍처럼 나요. spy. 아까 파인애플도 애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P가 마지막에 오면 발음이 거의 없어져요. soup 하고 이렇게 P가 없어지잖아요. 네. 근데 이걸 명시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요. 네, 초등학교 아이들이 사실은 인지 발달이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처럼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하나씩 1번, 2번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있고 사실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다 암기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언어학자나 뭐 음성학자가 될 게 아니라면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암묵적으로 이게 implicit이라고 하는데요.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명시적인 이러한 의식적인 노력 없이 어떻게 보면 문자와 음성의 그 커넥션 관계를 자연스러운 노출을 통해서 익힐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렇죠. 명시적인 것보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노출하는 게 좋겠다라는 건 아는데 혹시 학부모님이시니까 이제 네, 맞습니다. 혹시 파닉스 시작할 때 어떻게 노출을 시켜주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 아이가 처음에는 굉장히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됐어요.
제가 영어 선생님인데 주변에서 막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애가 관심이 없어서 지금 아빠가 영어 선생님. 네. 숫자에만 굉장히 관심이 있고요. 그래서 곤란해 하다가 마침 제가 만난 프로그램이 영국 BBC에서 알파블럭스라는 프로그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BBC 알파블럭스는 각 캐릭터가 영어 그 철자 캐릭터가 하나의 캐릭터예요. 한 철자가 한 캐릭터인데 한 캐릭터가 다른 캐릭터를 만나서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 아니면 그 캐릭터가 다양한 환경에서 어떻게 말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재밌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거를 저희 아이가 몰입해서 보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애플이 아니라 애플이 되고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저도 네, 조금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룰을 물어보면 전혀 모릅니다. 왜 이렇게 발음돼? 그러면 몰라 그냥 그렇게 해 이렇게 학습이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뭐 습득이라고 하죠. 그렇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나고요. 그런 식으로 자연스러운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자연스러운 노출 이게 암묵적인 방법으로 자연스러운 노출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네. 조금 더 영어를 네.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네. 영어 원서 읽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 영어 원서 읽기를 되게 네. 강조하는 전문가분도 많은데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시작을 앞서서 이렇게 말씀드리기 앞서서 읽기 자체에 대한 강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읽기. 네, 읽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실은 아무리 강조를 드려도 모자람이 없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전에 2015 개정 영어 교육 과정에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는데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영역 부분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영어 영역이 네 가지로 나눴었어요. 네 가지. 네. 아시죠? 어떤 걸까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맞습니다. 그 네 가지가 사실은 별도적으로 뭐 목표가 있었고 과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2022 개정 영어 교육과정부터는 그것이 두 가지로 통합이 됐습니다. 네 가지가 두 가지로.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은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가 이제는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유튜브 동시에 할 수 맞습니다. 있다. 유튜브를 네. 보면서 영어 공부하는 친구들은 네.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면서 자막을 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따라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동시에 진행되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되게 되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네. 첫 번째는 리셉션, 리셉션. 이해입니다. 받아들이는 거. 맞습니다. 네. 거기에는 전통적인 의미의 듣기, 그리고 읽기, 그리고 보기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해를 했으면 표현이죠. 표현이 production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는 말하기, 그 다음에 쓰기, 그리고 하나 더 들어온 게 제시하기. 네. 뭐 발표든 뭐 자료든 제시하기. 맞습니다. 네. 아이들이 발표할 때 프레젠테이션 하는 제시하기 이렇게 들어왔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뭐 리셉션 프로덕션은 인풋 아웃풋으로 쉽게 얘기를 하자면 인풋이 어느 정도 반드시 있어야 아웃풋이 있게 되겠죠. 그리고 아웃풋이 조금이 생기게 되면 이 아웃풋 자체가 인풋을 좀 더 촉진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리셉션과 프로덕션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이 이해 부분과 표현 부분이 중요한데 지금은 이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네, 얘기를 맞습니다. 하고 네. 일단 2부에는 더 전문적으로 쓰기나 이런 표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초등 시기에는 이 네. 읽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이해를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드렸고 특히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에서 그 퀄리티 있는 리셉션,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거의 첩경이 바로 수준별 원서 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준별 원서 읽기. 맞습니다. 네. 네. 수준별 원서 읽기가 많이 경험을 해본 친구들은 중학교, 고등학교에 와서도 굉장히 손쉽게 영어 독해 시간이나 아니면 영어 코र्스를 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원서나 아니면은 호흡이 긴 글에 익숙치 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보시면 굉장히 간단해요. 네. 한 문장, 두 문장 이런데 수능 영어를 보시면 엄청 길죠. 그 6년 동안 그걸 다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만큼 격차가 굉장히 크고요. 수준별 원서 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자신의 수준에 맞는 텍스트를 고르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크라션이라는 영어 교육학자의 견해를 조금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인풋 가설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받아들이는 사람의 학습자가 실력이 I라고 하면 인풋은 I 플러스 1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플러스 1단계. 맞습니다. 너무 어려워서도 안 되고요. 텍스트를 펼쳤을 때 자기가 모르는 단어가 한 두어 개, 한 80%, 90%는 이해되는 단계. 이 단계가 자기 수준에 맞는 원서이고요. 그 원서를 꾸준히 읽어 나가면서
명시적으로 단어를 암기하지 않아도 내용이 파악이 되면 아, 이 단어 의미는 이거겠구나 하고 유추가 돼요. 네. 그 단어의 뉘앙스도 알게 되고 굉장히 영어 교육에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수준에 맞는 다양한 원서를 읽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동화책, 그다음에 소설책, 맞습니다. 원작 이렇게 순서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맞습니다. 그것보다 한 단계 높은 영어 단어가 유추할 수 있을 정도로 읽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어 원서에서 더 열심히 하는 과정이 있으신데 토플, 토익, 팁스 같은 공인 영어 시험을 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맞습니다. 이것들은 많은 어머님들이나 카페 이런 데 보면 초등 때 시작을 해야 된다, 아니다 중등 때 해도 된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데 네, 네. 고등학교 선생님의 네, 네.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원칙을 하나 말씀드리면 공인 영어 시험이 공부가 영어 공부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점인데요. 사실은 공인 영어 성적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거 자체가 목적이 되면 굉장히 아이들이 첫 번째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네. 이 점수 10점, 20점 오르는 게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목숨 걸고 네,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 저라면은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초등학교 고학년 친구들이 자기 실력을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해 본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테스트해 보는 건 추천을 드릴 수는 있는데, 그리고 이 지점에서 아이들의 성향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 중에 그 점수가 굉장히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작용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있죠. 성취감이 굉장히 높은 친구들. 10점 올랐어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그걸로 인해서 영어가 좀 더 흥미를 느끼고 그런 친구들 받아들이고, 네, 그런 친구들은 해볼 만하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무리하실 필요 없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영어 원서 이어서 동의 영어 시험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1부 끝으로 초등학교에서, 즉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네. 초등 시기에 이것만큼은 꼭 하면 나중에 영어 공부나 나중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한 가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중학교에서도 있어봤고 고등학교도 있어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점과 일맥상통한데 그 긴 호흡의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친구들은 어떤 수준의 영어 학습에서도 잘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잠깐 문법이 안 되거나 이런 친구들이라도 긴 호흡의 글을 읽었다면 인지 능력만 조금 올라와 있는 친구들은 금방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도 물론이고요. 그래서 긴 호흡의 글을 자기 수준에 맞는 다양한 원서를 경험하는 것, 이게 사실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영어로 된 긴 글의 독서를 맞습니다. 할 수 있으면 결국에는 큰 도움이 된다. 기본적인 능력인 것 같습니다. 네.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차분하게 동화책이 가장 쉬운,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는 읽기부터 조금씩 수준을 올려나가면 나중에 중고등학교 갔을 때 부모님의 걱정이 한시름 덜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1부는 이렇게 이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2부에서는 표현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쓰기, 챗 GPT를 활용해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